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 호흡기내과 이세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반인 대상 강의가 참 어려운데 더군다나 오늘은 또 제 자녀가 이제 중2 고1인데 또 그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2 중학생 정도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수준을 어떻게 맞춰서 준비할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아무튼 날짜가 이제 드디어 돼서 계속 긴장하다 준비를 마치고 한번 잘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아침에 한 100분 정도 시간을 쓰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진로 결정에 좀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고요. 제 홈페이지고 저는 뭐 아산병원에서 호흡기 진료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경력들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뭐 쭉 나와 있는 아까 소개받으신 그대로고요. 뭐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리고 저희 내과 동기들 군대 가서 이제 여러 군의관들 간호장교 찍은 사진이고요. 처음 발령받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잠실에서 25년간을 컸고 그래서 뭐 잠동 잠실 이렇게 크다가 이제 한영 외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외고에서 좀 의대를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동기가 둘이 갔고 제 아래가 6명이 갔고 그 뒤에 4명이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인문계에서도 계속 자연계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의 청소년기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자녀가 이제 좀 그렇기도 하지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뚜렷이 없이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을 쓰라 그러면 항상 그냥 과학자, 그냥 꼭 아주 초등학생 저학년 때 쓰는 것처럼 과학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장래 희망을 과학자로 쓴 생활 기록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순간까지도 공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기보단 그냥 그런 뭘 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공대나 의대나 큰 차이가 없었고요. 또 제 한 3, 4년 선배만 해도 물리학과가 수석을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3학년 2학기 때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권유로 의대를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의사를 해서 어떻게 대단한 뭘 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조금은 외부에서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의대는 그래서 성실히 다녔습니다. 그냥 뭐 딴 거 안 하고 이때 뭐 공부에 다른 거 별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 여기 있다 보면 결국 의사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녔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이제 우리 자라나는 꿈나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의사가 의대를 나와도 할 수 있는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재 이런 평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자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제 6년 선배신데 어느 날 갑자기 호흡기내과 과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국경 없는 의사회로 합류를 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도 계시고요. 검사도 계시고 제 동기지만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년 후배인데 국회의원 출마했지만 당선은 안 됐죠. 그런 뭐 여러 친구들까지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어떤 하나의 전공을 택해도 그 뒤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길은 비교적 전형적인 길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선택이 있어서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은 들어갔고 인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를 할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크게 의대의 길은 내과계가 있고 외과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을 붙여서 이 사람에게 어떤 약이 제일 적합할까,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는 과고요. 치료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다음 수술하는 과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지금 그때 저는 내과계를 해야 되겠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고 이유는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서 이게 미술이나 이렇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재주가 뛰어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수술해서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서 내과계를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 안에서 의대를 가서 내과계 외과계 고민을 한다 그러면 손재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3차원적인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미리 좀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고요.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것을 자기가 어떤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놨던 것을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늘어갈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손재주는 조금 부수적인 문제고 물론 좋으면 좋지만 내과 외과를 선택하는 자기의 진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과를 택하고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힘든 내과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편한 내과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바이탈을 다루고 현재 말하는 이제 이슈가 되는 필수 진료과가 있고 또 조금은 이제 뭐 피부과라든가 그런 약간은 바이탈을 다루지 않아서 당장 응급 환자가 없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렇게 내과를 했으면 내과기를 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으면 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과를 하게 됐고요. 내과에서도 수없이 많은 또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에 있어서 항상 선택장애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뭐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 내과를 한 이상 내과 중에서도 조금 더 메이저 그게 이제 심장, 그다음 폐를 보는 호흡기 그리고 또 소화기 뭐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장기를 다루면서 힘든 과에 속하고 그래서 조금 세 개 중에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호흡기 선배들이 가장 저를 강력하게 호흡기 하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한 말씀에 호흡기를 하게 됐는데 지나고 나서 이 진로를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호흡기를 하느냐 심장을 하느냐 뭐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정작 중요했던 거는 이게 내가 연구를 하는 그런 대학 쪽에 남느냐 아니면 조금 나가서 개원가 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사는 모습에는 더 크게 작용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호흡기 진료를 보는 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하고 좀 무관할 수 있는 그런 떨어져 있고 막상 매일매일 만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그럼 호흡기에서 왜 미세먼지, 환경오염 이런 게 중요할까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항상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3분, 5분 만에 환자 한 분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드리고 결정하고 진료라는 게 이제 설명도 있지만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왜 여러 선택 중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게 최선인지 환자분도 이해를 하셔야지 나가거든요. 그럼 그 사이 여러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이 진단과 약 외에도 도대체 나는 뭐 운동, 밥 어떻게 해야 되는지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었던 2017년, 2019년에는 도대체 미세먼지 나쁜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지금 봄날 거리에서는 예, 동영상 15년 하나 전 보시겠습니다. 홍콩의 거리가 무색할 만큼이나 또 3년 전 메르스의 공포가 강타했던 그 해의 늦봄만큼이나 또 다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거대한 마천루 제2 롯데월드까지 사라지게 한 초미세먼지의 엄습입니다. 봄이라지만 꽃은 피어도 제 색깔을 찾지 못하고 아이들의 연약한 살갗은 무방비로 뚫리게 되는 우연 침입자. 그렇게 초미세먼지는 주말을 관통하고 우리의 봄을 관통하고 이제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관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든 것은 또다시 달랑 마스크 하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들게 된 세상. 뾰족한 대책도 별로 보이지 않는 지금 차라리 복면 금지법이 아닌 복면 착용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손석희 앵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세대의 유명한 이제 기자 겸 앵커였었고요.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죠? 마스크. 그때가 이제 뭐 데모할 때 그거에 대한 복면 금지법 이런 게 나왔다 보니까 차라리 복면 착용법에서 마스크를 다 쓰게 하자. 이제 저도 잠깐 이분을 만났는데
마스크 다 억지로 착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일반인 혹은 조금 이제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과학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마스크라는 이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증명하고 어떤 게 효과 있는지 오늘 강의 주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흡기지만 또 큰 병원은 호흡기를 보는 질환 안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그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을 전 주로 보는데 아마 너무 어렵죠 말이 만성이고 폐쇄가 돼 있고 그리고 폐질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1시간 정도를 지금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거나 나쁜 물질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폐라는 거는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워보면 폐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데 폐포가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쭉 들어가서 폐포로 가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서 가래가 차고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나타나는 변화들이긴 한데요. 담배를 피고 나쁜 물질 흡입되니까 그냥 폐가 빨리 늙어버리는 질환.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산소 교환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은 저기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 빨대로 이제 공기를 마시는 여러분 한번 입을 오므려서 한번 해볼까요? 힘들죠?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질환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병명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망 원인이어서 90년에는 이제 6위였다가 2020년 3위 그리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거는 담배를 펴서 생기는 병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연구하거나 환자들이 잘못한 건데 왜 연구를 해?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질환들의 연구가 나오고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럼 좀 관심을 갖자 해서 여러 치료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비전염성 질환이고 여기 보시면 뭐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WHO에서 정한 비전염성 질환에 해당을 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즉 담배를 펴서 생기지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한 20%의 COPD 환자들은 담배를 전혀 피지 않고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담배를 안 펴서 생기는 사람들의 해로운 물질은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단체에서 나중에 이제 뭐 봉사를 가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제3세계 이제 아프리카, 인도 또 일부 남쪽 이제 아시아를 가다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조리를 하는 거죠. 집안에서. 그러면 그걸로 그 연료로 그냥 집도 따뜻해지고 연기가 나니까 벌레도 쫓아내고 그냥 일석삼조죠.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연기를 피워놓으면 벌레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연기를 이 사람들은 그냥 마시면서 여기 애들도 있지만 그냥 마시고 그냥 어릴 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 병원이 이제 아산병원이 한강을 연해 있어서 다행히 저는 발령을 받으면서 한강 쪽에 붙은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경치가 좋을 때 이제 바깥에 보면 올림픽대교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또 봄철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효됐을 때 똑같은 곳을 찍어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도대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 노출된다고 하면 앞에 보셨던 그런 연기에 계속 노출되는 그런 분들 또 이런 연기에 노출된 분들 분명히 담배를 안 피고 그런 걸 본인은 나쁜 걸 안 했지만 결국은 COPD의 위험 인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나쁜 건지 또 과학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찾아보면 한번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1952년 12월 날짜 12월 6일인데요. 런던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연료가 지금처럼 뭐 저공해 이런 개념이 없었고 다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이 사실 뭐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그냥 집에서도 떼고 기관차도 그걸로 돌리고 배도 그걸로 이제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많은 연료가 나오죠. 그래서 특히 겨울에 런던은 이제 문제가 영국이 기온이 역전이 되는데요. 보통은 찬 공기가 밑에 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면 그냥 공기가 딱 갇혀버립니다. 공기가 갇혀버려서 어디 그런 연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런던 시내에 가득 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추정으로 미세먼지가 한 4,500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0만 넘어도 굉장히 힘들다, 불편하다, 연기가 차 있다 느끼는데 4,500이었었고요. 이 나흘 동안 바람이 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야 거리가 수미터에 불과했고 주요 운동 경기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방사선이 안 좋다는 걸 우리가 그런 추정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원폭 그때 일본에서 투하됐을 때 그거를 역추정하는 방식으로 구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쁜 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면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은 결국 4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때 뭐 의료가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4,000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병원 방문은 25,0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같은 취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자들한테 안 좋을 수 있고 이 자체만으로 사망을 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사망이 또 한 번 증가하는데 12,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왜 독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후에 여러 가지 역학용으로 밝혀지듯이 독감, 폐렴 이걸 또한 그 호흡기에 섬모 운동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때 한번 크게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감염이 유행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양은 이 일을 겪고 나서 클린 에어 액트라고 하는 맑은 공기를 갖게 되는 어떤 기폭제가 돼서 사실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죠. 그 이제 미세먼지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면 결국 이건 오직 크기입니다. 뭐 성분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 해안가의 고온 모래가 한 9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머리카락 직경 여러분들 보신 머리카락 직경은 한 50에서 70 마이크로 됩니다. 이 직경에 대략 5개 정도 열관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아주 작죠. 즉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그냥 미세먼지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미세먼지 하나에 한 4개 정도 들어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미만 이걸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정의하고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다 총칭하고 PM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이하 이거를 PM2.5라고 하고요. PM은 Particulate Matter이고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가급적 이제 우리말로 고치긴 했는데 간간히 그림이나 표에 PM10이라고 나올 거고요. 또 PM2.5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는 미세먼지고 하나는 초미세먼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스 파티클은 이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 그리고 초미세먼지 2.5고 이거의 성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크기로만 정의를 한 개념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크기를 사실은 좀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호흡기 의사로서의 관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대략 들어가는 게 상기도에서 다 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 군데서 점막에서 뭐 섬모도 있고 그런 여러 저항들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데 이게 크기가 더 작아지면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유발할 수 있는 질환도 달라지죠. 이때는 비염, 결막염이 주로 생긴다 그러면 더 깊숙이 들어가면 COPD, 천식 같은 그런 기도 질환이 주로 생기게 되고 더 작아지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이건 폐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폐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더 작아져 버리면 이거 이제 혈관으로 아예 타고 들어가서 심혈관 질환, 신경 질환이 되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질환들은 이미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역학적으로 증명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파킨슨, 치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뇌를 갖다가 병리 분석을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발견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전신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지팡이까지 짚게 되는 이제 생애주기인데요. 이 생애주기에 사실 미세먼지는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선 태어날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에서 강화도, 그 다음에 인천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한 건데, 조산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 표가 복잡하니까요. 중요한 것만 딱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게 노출이 되면 조산의 확률이 1.27배 증가한다는 거고요. 이제 통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는 확률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령 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러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현실사에서는 드무니까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95% 저희가 5%라 그랬죠. 이건 95%의 범위를 잡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 즉 미세먼지 농도로 인해서 조산이 일어날 확률이 1.27배 증가하는데, 그러면 대략 95% 그런 확률 구간을 잡아보면 1.04에서 1.56, 즉 1이 넘었죠. 그렇게 되면 이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베이징에서 일어난 이제 이 기사인데요. 베이징 이제 저도 이제 서울 88 올림픽을 겪었던 세대인데, 저는 이제 잠실에서 25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이제 88 올림픽 때는 정말 그 군사 정부였죠. 정말 대단한 그런 잠실 지역에 대해서 그 정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다가 다 꽃을 놓게 했고요. 뭐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고, 그때 당시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아파트에서 단체로 구매해서 꽃을 다 전시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은 아직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2007년도인데요. 2008년도 어떤가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여기 PM10 미세먼지죠. 이런 것들이 2008년에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런 정도로 노력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또 이런 걸 안 놓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한번 변화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를 개인이나 단체가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 만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거꾸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몸무게인데요. 그 몸무게가 23g 정도 이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환경을 조절했더니 태아들이 더 크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OECD에서 추정을 한 건데,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그런 미수거 사망이 사실은 여기 중국, 인도 이런 국가도 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NEJM이라고 그 의학에선 가장 좋은 저널에 실린 건데,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럼 추정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이제 10세 아동 1,800명을 각각 모았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사회 가서 우리 연구 좀 도와주세요, 대신 저희가 검진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800명을 여러분 같은 이제 아이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찾아가서 8년간 그 아동들을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시면 대단한 노력입니다. 1,800명 모아서 매년 가서 이렇게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동들이 사는 곳에 초미세먼지를 같이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즉 1평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이 늘어날 때마다, 이건 전체 폐활량이고요. 이거는 1초 폐활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FVC, FV1 이렇게 폐활량, 1초 폐활량을 나눈 이유는, 저희는 전체 폐활량도 있지만 이 전체 폐 부피를 얼마큼 빨리 확 내실 수 있는가를 1초간 측정을 하거든요. 즉 만약에 아무리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부피가 충분해도 그걸 빨리 들이쉬고 내쉴 수 없으면 기도가 좁아지고 있고 이 사람이 숨이 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두 가지 지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가요?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면 1년간 60ml, 또 FEV1은 80ml 정도가 덜 큰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는 한참 폐가 자라야 되고 폐활량이 늘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커나가야 되는 10세 아동 이제 시기인데, 그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더 높은 환경에서 크게 되면 그만큼 폐활량이 매년 뒤처지게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들을 갖고 그런 여러 도시들을 묶어서 한번 미국 서해안 도시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아동들이 다 컸을 때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80% 미만이 되면 폐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100% 우리가 추산하는 계산식이 있지만 거기서 80%까지는 사람의 차이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80%가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이 그럼 어떤가? 즉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높은 곳에서 컸고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곳에서 컸고, 이 사람들이 다 크고 나서 그럼 폐기능이 실제적으로 정상에 미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해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도시거든요. 그리고 가로축은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도시에 큰 사람일수록 폐질환, 즉 폐기능이 충분히 커지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비례관계로 증가한다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비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느냐는 향후 이 사람이 얼만큼 폐기능의 이상의 비율을 갖을 확률이 높은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인자가 된다고 해서 사실 가장 좋은 이제 미국 저널에 실리게 된 거죠. 우리는 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하냐면 이제 태어나죠. 쭉 열심히 큽니다. 폐가 크고 20대 초반에 피크를 한번 크고 나서 이때 이제 운동 선수들이 가장 많이 역량을 보여준 때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일정한 정도로 뭐 70, 뭐 50 이런 정도로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폐가 청소년기 20대 초반에 정확하게 잘 자라주는 거는 향후의 질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정상적인 100%에 대한 폐기능을 가진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향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합니다. 담배도 피고 안 좋은 곳에 근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데, 보시게 되면 병이 없을 확률이 한 71%, COPD가 생길 확률이 5.5%, 한 14대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잘 크고 나면 비록 여러 가지 청소년 때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지만 이후에 크고 나서 그렇지만 병이 안 생길 확률이 이렇게 높은데, 반면에 이렇게 폐가 청소년기에 잘 크지 못하면 똑같이 이제 중년, 노년을 보낸다고 했을 때 병이 없을 확률이 16.9%, 병이 있을 확률이 6.1%, 한 3대 1 정도로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청소년기에 제대로 이제 폐가 크느냐 못 크느냐 그거에 따라서 향후 병을 갖게 될 확률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이 지도를 볼까요? 미국 지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뭐 이걸 실험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학이라는 거는 그냥 관련성을 일단 보여주는 걸 한번 그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면 여기가 이제 미국 러스트 벨트거든요. 가장 이제 미세먼지 높고 환경 안 좋고 뭐 산업단지 그런 데 있는 거죠. 빨간 점은 폐암 환자들의 사망 지도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많은 곳을. 어떤가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빨간 점이 쫙 찍혀 있습니다. 즉 사망 환자가 그만큼 여기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수명인데요. 이렇게 역시 보시게 되면 환경이 안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역시 수명이 이제 짧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6개 도시들을 대표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걸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은 것, 높은 것, 도시 3개 나눠보니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곳이 빨리 이제 죽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조산도 많고 출생할 때 몸무게도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 평생을 살면서 보다도 빨리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걸 다시 도시별로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쭉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일관된 일직선상의 그래프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궁금해진 거죠. 도대체 폐암으로 죽을 수 있고 뭔가 저 역학적으로 나오는데 얼만큼을 그럼 낮추면, 이런 기준을 또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얼만큼을 낮추면 그러면 이게 안전한 건가? 얼만큼 떨어뜨려야 되냐? 그걸 가지고 이제 WHO에서 뭐 기준도 정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요. 사실은 안전한 그런 농도라는 게 없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더 low the best입니다. 그냥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안전한 농도라는 건 없고 어쨌든 줄일수록 좋다. 이게 현재까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그 다음엔 이제 그러면 기초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하죠. 도대체 미세먼지가 그런 암을 유발하느냐 다양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던
세포 분열 여러 사이클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렇다 보니까 국제암연맹에서는 미세먼지는 이제 그냥 발암 물질의 가능성이 높거나 발암 물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물질이 아니라 그냥 잠시만요. 그냥 발암 물질이다. 아예 그룹 1, 즉 발암 물질이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명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도시하고 결국 수명을 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런 도시 하나의 수명을 조사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인데 이런 걸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일관된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제 보인 거고 결국은 다양한 질환에서 사망률과 입원율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다른 질환들이 보입니다. 제가 호흡기 질환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있죠, 호흡기 질환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허혈성 심질환, 심혈관계 뭐 이런 질환들도 다 통계적으로 여기를 어쨌든 걸치지 않고 벗어나면 뭔가 증가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것도 다 이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폐는 계속 미세먼지를 마시니까 안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심장은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나가는데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한번 중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기숙사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굉장히 환경이 좋아져서 뭐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도 많이 생겼죠. 근데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기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 이제 중국에서 55명의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기에 한쪽은 진짜 공기청정기를 줬고요. 한쪽은 가짜를 준 겁니다. 공기만 계속 돌리는 거고 여기 필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일간 사용해서 해보니까 이제 실외는 초미세먼지가 100이니까 엄청 심하죠. 이렇게 나쁜 데였고 실내는 해보니까 진짜 청정기를 준 쪽은 8.6 아주 쾌적하게 좋아졌는데 가짜 청정기를 준 쪽은 뭐 조금 실내니까 낮긴 하지만 이쪽보다는 유의하게 높습니다. 학생들한테 비밀로 하고 그냥 이렇게 공기청정기 하고 사실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됐나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해봤더니요. 이 그림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유의하게 이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고 굉장히 사람이 흥분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노출이 되면 뭔가 불편하고 계속 약간 흥분해 있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고 그 외에도 코티솔, 코티손,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다. 심혈관 질환은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저희는 1형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흥분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즉 계속 밤마다 이런 거에 노출이 되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게 그걸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구나 하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건강보험이라는 중요한 연구 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병원을 가면 그냥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전 국민 대상으로 97%가 그걸 커버를 하고 있고 3%는 이제 의료 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7%를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제 그걸 청구를 할 때 이러이런 걸로 진료를 했습니다. 어떤 진단명을 넣고 어떻게 해서 진료를 했고 어떤 약을 처방했습니다는 기록이 건강심사평가원 거기에 데이터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떤 식으로 의료를 하고 있고 어떤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국민이 어떨 때 응급실을 많이 가고 어떤 날에 힘들어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COPD 국민을 다 찾아서 이런 약제를 먹고 있고 기상 데이터까지 한 사람 140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미세먼지가 나쁜 날 응급실이 증가를 하는데 그냥 그게 어떤 일관된 일직선상은 아니고 딱 일정한 피크 35, 39 미세먼지 나쁜 날에 딱 피크를 쳤다가 그거 오히려 이상이 되면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상하죠? 뭔가 초미세먼지가 나쁘면 나쁠수록 응급실을 더 가고 더 나빠져야 될 텐데 어느 형태로 가다가 딱 떨어진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 생각에는 이때 당시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농도에서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연구 접근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일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여러 집에 찾아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집에 미세먼지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며칠간만 조금 따라갈게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측정하고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나 증상은 어떤가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나 이걸 계속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세계 병원에서 모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열심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이런 걸 다 설치하는 거죠. 집에다 설치를 해서 가장 많이 이제 다니는 곳이 어딘가 하고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행동 생활 활동 일지도 쓰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이렇게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실내 이제 사계절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실내외 이제 미세먼지를 이렇게 했죠. 겨울은 실외가 높습니다. 봄도 그렇고요. 근데 여름하고 가을은 오히려 실내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연구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전희미 선생님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이제 수련을 마치고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제 교수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요. 계절 월별로 해보니까 실제로 7월, 8월은 실내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즉 실내가 반드시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준을 나쁨은 35, 매우 나쁨은 75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이런 나쁨의 시간이 실외가 많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반면에 아주 높은 매우 나쁨은 일관되게 계절별로 다 실내가 높습니다.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조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내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쁜 농도가 확 올라갔다가 환기하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떨어지니까 그러한 농도 자체는 오히려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유입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테이블은 복잡한데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이런 걸 또 해봅니다. 그냥 통계 분석을 막 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계절에 나쁜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유의한 건 겨울철, 봄철. 즉 미세먼지가 뭔가 농도가 높을 때 유의성이 많고 여름, 가을은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삶의 질, 급성악화 이런 걸 설문하고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저소득,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같은 미세먼지 농도가 노출이 되고 환자가 힘들어하고 하지만 잘 사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적절히 잘 방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방어를 잘 못하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인 것도 이제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저기 취약한 호흡기 환자들이니까 그렇지 않겠나 이제 싶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일반인에게 확대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다가 저희 서울 아산병원이 한국체육대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메달 많이 땄지 아마 올림픽에서 딴 메달이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안게임 뭐 수백 개 메달 따고 비인기 종목에 어쨌든 교육에 거의 뭐 엄청난 그 전당이 명예 전당이고요. 최소한 대회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학생들이 거의 이제 입학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엘리트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받나를 연구해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폐기능도 좋고 더 건강하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인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촉을 시도를 했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연구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이 학생들은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건 무조건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때문에 어쨌든 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환경이 안 좋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봤고 30명 펜싱하고 사실 육상 선수들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뭐 펜싱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밖에 측정을 하고 열심히 그날 가가지고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이제 장면들이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대회에서 성적 내고 경쟁적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 패긴을 하는데도 경쟁적으로 패긴을 하더라고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더 해보려고. 그래서 사실 연구 결과를 내기에는 대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달아서 한 거고요. 역시 지금 저희 수련을 마치고 이제 부산에서 지금 교수가 된 이호영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PM2.5, PM10 이런 이제 미세먼지가 있죠. 이렇게 해보니까 1초 폐기능, 전체 폐기능이 다 왼쪽으로 가면 안 좋아진 쪽이거든요. 떨어진 쪽으로 나옵니다. 주간 평균하고 해봤을 때 역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 물질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 학생들이 해보니까 또 이런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면 호흡기 증상이 다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걸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단순한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엘리트 운동 선수들도 결국 미세먼지 안 좋고 환경오염이 심하면 본인의 운동 능력과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는 현상입니다. 안 좋다라는 건 쭉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제 환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질문했을 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앞서 이제 미국 서해안에서 했던 연구 이 그룹에서 10년 뒤에 또다시 NEJM 가장 좋은 전에 또 결과를 하나 싣는데요. 이건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데이터입니다. 어떤 걸 보여줬냐면, 우리가 영국 그때 그레이트 스모그 현상이 있고 나서 클린 에어 액트, 즉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운동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1995년도, 2010년도 하는 사이에 PM2.5 초미세먼지 농도를 쭉 떨어뜨린 겁니다. 미국 서해안 환경이 이렇게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 집단에서 뭘 했냐면 C, D, E 이때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폐가 어떻게 됐을까를 조사를 한 겁니다. 즉 그런 연구자나 단체가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색깔 하나가 도시가 되고요. 이 점 하나하나가 각각 C, D, E에 해당하는 이제 기관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제 코호트들이고, 결국은 폐기능이 얼마만큼 컸는가를 보니까 폐기능의 발육 정도가 PM2.5가 가장 낮은 농도에서 컸었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폐의 발육이 더 좋아진다. 비록 같은 도시에서 컸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즉 어쩌면 가장 깨끗한 시기에 지금 보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가장 안 좋을 때 보냈던 사람보다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에서 크고 건강하게 향후로도 평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만큼 폐질환이 생겼나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그런 이제 코호트 2에서 가장 좋을 때 보냈던 사람이 가장 폐질환의 적은 이제 비율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이제 보냈던 다른 이제 연구 그룹에서도 한 건데요. 역시 그렇게 해서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키면 평균 수명도 늘어나게 된다. 이걸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 가장 좋은 대처라는 거는 그냥 뭐 개인이 뭐 할 거 없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게 끝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복잡합니다. 환경이 이제 왼쪽에 중국이 있죠, 북서쪽에. 남쪽에 일본이 있고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우리나라만 하는 건 좀 환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실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중국이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바가 있는데 그게 한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나쁨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좀 그게 다 같이 높을 때 굉장히 나쁜 농도가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해서 중국에서 어디가 이제 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를 낮추는 것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국제적인 협력은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 정책가가 풀어야 되지만 생각보다 협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희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개인 위생에 대한 할 수 있는 걸 교육하는 거죠. 2017년, 18년 이게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문제는 이제 마스크였습니다. 그냥 마스크 다 쓰라 그러고 나왔는데 마스크가 의외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연구로 접근을 하면
마스크를 쓴 사람, 안 쓴 사람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쓴 사람 보면 답답해서 벗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썼으면 마스크를 썼다고 할지, 얼만큼 잘 착용한 거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 이런 걸 다 증명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피어 리뷰 과정인데 너무나 이제 힘들고 하기 때문에 다 마스크 연구를 하다가 그런 것들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뭐 했던 연구들 보면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대 젊은 사람 15명이 그냥 발론티어가 돼서 이 미세먼지가 나쁜 날 열심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막 거리를 걷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나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효과가 보였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축기 혈압이 한 121이었는데 마스크 안 쓰면 114 정도로 떨어지더라. 한 7 정도 떨어졌죠. 혈압이 조금 떨어진 효과가 있네. 뭐 이런 정도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7 정도 떨어진 게 고혈압의 기준이 140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진 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한 가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호흡 불편한 정도, 이게 아주 착용을 안 했을 때보다 마스크 착용하면 명확하게, 이거는 0에서 5점까지 매겨본 거거든요. 환자가 명확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호흡기 의사들은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마스크 계속 끼라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끼겠다고.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는 작용,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나온 경우 많지만 이 힘들어하는 거,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해서 호흡곤란 증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그에 반해서 훨씬 연구가 많고요. 이거는 연구하기 아무래도 디자인이 쉽기 때문에 그렇고, 잘 착용하면 천식 조절 정도가 좋아졌죠. 공기 호기 속도, 즉 내쉬는 후 하는 그 기류의 속도가 역시 공기청정기를 잘 착용하면 더 커지고. 그래서 한번 문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논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얼만큼이 잘된 연구이고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주로 보는 이제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 대상으로 해서 가령 이런 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역시 전임이 마치고 지금 잘 또 진료를 하고 있는 박형수 선생님이 같이 했는데요. 한 2,000개의 논문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쭉 찾아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초록 보고 제목 보고 제외하고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정말 할 만한, 분석할 만한 연구였다라고 해서 해보니까 주로 천식 COPD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공기청정기 외에는 좋은 연구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본 뭐 7개 정도 연구가 있었고요. 대체로 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하나만 중국에서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하다 보면 한 가지 연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웬간한 국가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중재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인다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 어떤 점을 주로 보시냐면 0이라고 하는 여기 선,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면 공기청정기가 좋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공기청정기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가 했을 때 낮출 수 있습니다. 딱 이 선에서 왼쪽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폐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선이 있는데 걸쳐버렸습니다. 걸쳐버리면 저희는 이걸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조금 좋은 쪽으로 갔어도 이건 확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폐기능은 그러지 못했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 호기 속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부 좋아진 효과를 보였고, 또 다른 이제 지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또 호흡기 증상 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뭔가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폐기능을 향상하는 일부 효과를 보였지만 호흡기 증상을 개선하거나 이런 효과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제 효과를 보였고, 다만 연구에는 항상 한계가 있죠. 모든 연구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진행돼서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폭이 작았기 때문에 이런 걸 중국이나 우리나라 봄철에서 해보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생활 습관이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좋게 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수없이 많은 공고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 국민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는 과학자들은 근거 수준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 2, 3, 4
이게 당연히 가장 좋은 근거고 4는 가장 낮은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1은 아주 좋은 그런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이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거가 근거 수준 1이고요. 근거 수준 4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의견들을 모아놓은 걸 근거 수준 4가 됩니다. 2, 3은 그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려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근거 수준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요. 대부분 다 근거 수준이 4인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전문가들이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그런 거에 불과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는 거를 좀 증명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서 질병청에 과제를 지원해서 이제 받으면서 조금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모아 보니까 겹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한 20개 정도가 찾아졌고 그렇게 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3개의 지역 병원에서 열심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소속돼 있는데요. 강릉 아산병원이 있고 울산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연구하기가 좋았죠. 그런 지역들을 모아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강동 이제 성심병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당시에 이제 전임이었던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20개 정도 습관을 가지고 이게 실내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조금 슬라이드가 약간 아래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가 잘 안 보이는데 이 미세먼지 예보 상태 확인, 공기청정기를 작동, 공기청정기 필터 상태 확인, 창문 환기, 미세먼지 나쁠 때 외출 자제하는 이런 습관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가 이제 까만 막대로 보이죠. 더 낮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막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 중에 6개는 최소한 그걸 잘 실천하는 사람들 집에 미세먼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낮다, 더 좋다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한 가지 좀 얘기해 보면 미세먼지 나쁠 때 외출 자제하는 거는 실내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ABCD는 공기청정기도 작동하고 예보도 확인하니까 창문도 환기하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하나 안 보이지만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제가 데이터는 좀 복잡해서 안 넣었는데 이런 걸 ABCD를 하는 사람들은 EF도 잘 실천하는 그런 연관성이 잘 증명이 돼 있었고요. 또 하나 공기청정기는 그나마 가장 유의하게 좀 실내 미세먼지를 낮춰줘서 이거를 일주일에 며칠 트는가를 쭉 해봤더니 많이 틀면 많이 틀수록 실내 미세먼지 평균을 낮추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까지 논문이 있었던 것처럼 공기청정기가 중요하구나 뭐 그렇게 확인했었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사회 환경하고도 또 연관을 해봤죠. 저희들 항상 과학자들 하나 이제 조사하면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뭐 다 그냥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평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실내 미세먼지가 더 낮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역시 그런 실내 미세먼지는 더 낮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즉 뭔가 이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잘 대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런 6가지 습관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만 과학자들은 굉장히 까칠해서요. 그것 정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즉, 좋아 그럼 6가지 습관이 연관이 있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연관성, 인과관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저런 6가지 습관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내 미세먼지가 낮은 건 알겠는데 그걸 실천하면 좋아져? 그리고 그런 습관을 했을 때 정말 좋아진 거야? 이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청에서 또다시 2차 과제를 내서 2차 과제를 또다시 이제 응모를 해서 이제 받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제 뭐 이제는 여러 전국까지 확대할 필요 없고 그냥 수도권 다 그냥 비슷하게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교수님하고 일산 백병원에 계신 교수님하고 같이 그냥 환자를 같이 모아서 그 인하대 이제 측정팀이 같이 한 거죠. 김한철 교수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제 100명 정도를 또다시 모았습니다. 이제 한쪽은 열심히 이제 생활 습관을 독려한 겁니다. 이 6가지 습관을 이제 공기청정기 트세요, 예보 확인하세요, 필터 자주 확인하세요 이런 걸 해본 거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딱 절반 나눠서 12개월 추적 관찰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말하고 독려하고 습관을 바꾼 것들이 도움이 됐나를 해본 겁니다. 이 연구를 할 때 사실 상당히 우려가 많았고요. 왜냐하면 COPD 환자분들은 담배를 피신 분들이잖아요. 담배를 핀 사람들은
할아버지 약간 담배를 핀 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가족이 아무리 얘기해도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평생 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몇 달 습관해서 고치라고 얘기한들 들어줄까라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정신과 교수님하고 심리학과 교수님까지도 좀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득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방법, 일지 쓰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 작동하는 습관이고 미세먼지 예보 확인하는 습관이고 창문 환기, 공기 나쁜 날 외출 자제하고 뭐 이런 습관들인데요. 이 주황색이 이제 중재를 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우리가 독려를 한 거죠.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랬는데 끝날 때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이 일주일에 몇 번 이제 습관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미세먼지 예비하는 것도 한 나흘 확인하다가 6일 확인하는 걸로 늘어나고 이렇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동 습관이 좋아진 겁니다. 반면에 대조군은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내 연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좀 추정만 좀 할게요 했는데 습관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삶의 질, 이제 그런 만성호흡기 환자들의 삶의 질, 총점하고 증상인데요. 여기 주황색이 중재군이라 그랬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들은 쭉쭉쭉 떨어져요, 밑으로. 그리고 삶의 질 증상도 낮은 쪽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설득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였고 또 증상 설문 중에서 중요한 게 저희가 COPD 어세스먼트 테스트라 그래서 삶의 질 보는 아주 또 중요한 설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9개월간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1년간 설득을 했더니 이렇게 통계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중재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이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따라오진 않죠. 중재군을 두 그룹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잘 따라하는 사람, 굿 어드런스, 안 따라하는 사람, 여전히 그래도 잘 말 안 듣는 사람, 푸어 어드런스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잘 따라하는 사람이 역시 좋아지고 안 따라하는 사람은 조금 그거보다는 뭐 약하고 이런 정도가 나왔고 특히 미세먼지 개선에 있어서는 잘 따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의하게 잘 개선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너무 싫은 거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는 지금 밑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인데 그 외에 음식이 있습니다. 호흡기하고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조금 저도 이제 상당히 등하시했는데 왜냐하면 환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뭘 먹어야 되냐고. 저는 아무거나 드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제가 그냥 모르는 것도 많고 무식한 것도 많았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오메가3가 있죠. 오메가3라는 건 이제 생선에 많이 있는 그런 기름인데 이게 오메가6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 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자주 먹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호흡기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 몸이 잘 대응한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지표고요. 그래서 음식에 조금 어떤 데이터가 있나 좀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오메가3 그다음에 여기 파이버가 있죠. 섬유질,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거는 식이섬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발효가 잘 되는 거, 하나는 발효가 좀 잘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발효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김치, 치즈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지만 이런 뭐 발효 음식이 있죠. 근데 이 발효가 우리 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연구 분야가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쭉쭉쭉 내려가서 하는데 이 대장에는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대략 무게가 한 2kg 정도 돼서 성인은 여러분들 몸에서 예를 들면 미생물만 다 제거를 해도 2kg이 갑자기 확 빠지게 됩니다. 물론 건강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이런 섬유질은 여기서 잘 분해가 되지 않다가 소화 요소로 밑에 내려와서 장내 미생물이 열심히 이제 분해를 해서 발효를 사실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은 장내 미생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수화물은 기름은 다 이제 장내에서 소장에서 다 분해가 돼 버리고요. 이런 파이버들이 대장까지 가서 대장들의 미생물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는데 만약에 섬유질을 안 먹으면 이 장내 미생물을 먹이가 없게 되면 우리가 이 장내 점막에 있는 세포까지 이제 갉아먹어요.
이 뮤신이 있죠. 여기 점액이 있는데 점액이 사라지고 섬유질이 없는 이제 그런 막 미생물들이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줘 그러면서 막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서구식 식단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장암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게 결국 대장 어느 조직이든지 계속 자극을 받고 안 좋아지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구식 식단이 왜 대장암을 많이 유발할까? 그리고 현재 뭐 장내 미생물 그런 관점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미생물도 조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역학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COPD가 덜 생기고 폐 기능도 좋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저희 병원이 이제 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검진하셨던 분들 데이터를 임용화해가지고 한번 받아본 거죠.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201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분이 있고 2017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분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섬유질은 적게 섭취합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불편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보여드리면 이 섬유질을 하루 권장량의 10% 섭취를 줄일 때마다 COPD의 발병률은 2.7배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치아가 불편해지고 야채, 과일, 채소를 조금 덜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COPD의 발생률,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도 그만큼 증가를 해서 증가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역학적 연구입니다. 관련성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풀어볼까는 여러 동물 실험이나 기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 이런 이제 실험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 장비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뭐죠? 이제 담배 피웁니다. 이게 쥐들이 그냥 저희는 이제 흡연을 해서 생기는 질환 모델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쥐들이 자기 담배를 갖고 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피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연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체인버에다가.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쥐들한테 담배를 피우게 하고 저런 폐질환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시기를 달리하면 이 쥐들이 차이가 날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섬유질이 그렇게 역학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 사람한테 증명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당신 지금부터 섬유질만 드세요. 당신은 기름만 먹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흡연 독성실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현재는 병원 중에서는 저희만 이제 가지고 있고 이 장비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여기 E라는 건 이제 폐기종 엠피세마인데 어쨌든 질병 플러스 파이버를 먹여봤더니 어쨌든 막대 그래프가 위로 있을수록 안 좋거든요. 여기 파이버 섬유질을 많이 먹은 것이 가장 질병이 약한 정도로 생겼고 담배에 따른 그런 폐의 악화가 대조군 컨트롤 대비해서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밝혔고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왜 그런가에 대한 다양한 기전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 핵심적인 거는 그런 섬유질이 대장에 가서 대장에 있는 균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사 물질을 많이 내는 것이 흡연에 따른 폐의 파괴 이걸 막았다는 거를 그다음 쭉쭉 이제 기전적으로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런 연구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뭐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왔었죠. 영양, 대책,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 방법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 그냥 뭐 제가 연구한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여드렸고요. 뭐 영향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문헌에서 나온 대책은 현재까지는 환경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공기청정기가 현재까지는 근거가 가장 많고 생활 습관을 통한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논문들을 투고를 하면서 이제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그리라 그래서 이제 그래픽 뭐 요약본을 그린 거고요. COPD 환자는 초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소비도 저항이 증가하고 잦은 급성 악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6가지 습관을 잘 실천하면 실내 미세먼지도 개선되고 급성 악화도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 앞서 보셨던 앵커분 뉴스를 조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 광화문을 지나가곤 합니다만은 네.
미세먼지가 정말 자욱한 날에도 네. 그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가족들이 놀러 나와 계시고 네. 물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 또 특히 아이들도 마스크 없이 뛰놀고 있어서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네. 걱정할 만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마스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그 저항을 충분히 그거에 대한 기도 저항을 충분히 뚫고 말하자면 숨을 쉬시겠지만 예, 또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든가 그렇죠. 또 호흡이 오히려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다만 그것을 막으려는 기본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이제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결국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나 생명공학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 저희들 의사라든가 많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뭐 분해한다든가 그런 약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예. 결국은 지금은 당장 짧은 시간 동안에 최소한 몇 년간은 우리가 환경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것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서로가 조금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세먼지 줄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다른 대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5년 전에 했던 인터뷰인데요. 오늘 보여드렸던 거는 그 5년 사이에 이제 했던 연구들입니다. 이제 이때 여러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큼 했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네, 너무 마스크를 강조하셔서 예, 그걸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연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연구비하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왼쪽 예, 다양한 기관에서 도와주셨고 왼쪽 아래는 이제 이번에 예, 학교 가서 같이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조금 에필로그처럼 제가 이제 사는 모습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진로를 선택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저희 호흡기내과 2019년도 코로나 전이죠. 마지막 거의 했던 이제 송년회인데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송년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기 같은 이제 과 식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 교수의 의사들은 대학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사나 뭐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월화수목금 그냥 일하고 뭐 9시부터 일을 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래는 항상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는 1시에 끝나기도 하고 2시에 끝나기도 하고 바로 회진 돌다 보면 잘 못 먹고요. 요즘 특히 이제 이 의정 사태 때문에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연구 시간은 아침 7시 반 이전하고 저녁 7시 이후 주말 이렇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진료가 꽉 차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을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고 거의 예,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진료 선택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뭐 어떤 일도 하나 하면 뭐 이런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담배 연기 같은 유해 연기 때문에 걸리는 병인데 호흡이 어려워져서 일상생활도 곤란해지는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던 60대 남성. 7년 전부터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계단만 오르려고 해도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호흡에 곤란을 느낍니다. 계단이 9계단인데 그 올라가 핀 돌고 사회가 힘들고.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담배 연기, 음식물 태우는 연기 등 유해먼지가 몸에 계속 들어오면서 공기가 다니는 길인 기관지와 산소를 몸속에서 교환하는 폐포에 염증을 일으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질병입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폐 나이가 빨리 늙어갑니다. 90대, 100세에 올 것이 말하자면 40세, 50세 이렇게 빨리 와버리는. 2010년에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자가 60만 9천 명이나 됐고 이 중 70%가 50세 이상입니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약하고 수술은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밸브 폐용적 축소술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했는데 폐활량이 2배로 늘었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최대 4.6배까지 증가하는 등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연을 해야 하고 수영과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네, 대체로 매일매일 고생스럽긴 한데요. 또 저렇게 새로운 치료를 찾아서 매일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저랑 몇 년 계속 보시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는 그런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